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까지 챙겨주시고.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오늘 2주차인데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부터 할 차례죠. 교재 보시면 죄송해요, 제가 또 감기 들어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예. 자, 37쪽이에요. 37쪽. 뭐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요 이항은 뭐 법조문이지만 지문으로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틀린 게 나오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사망하면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한다는 점 다시 한번 뭐 반복되는 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도달의 개념, 도달이라는 것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지배권 내로 들어가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면 도달로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을 하거나 또는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배권 내로 들어가서 요지할 수 있는 상태면 도달이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판례, 수령 거절 판례 있었죠? 수령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요건 도달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로 인정해 준다라고 했고요. 수령 거절은 뭐 몇 번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부가 우편물을 수령했다. 그러니까 가정부가 우편물을 수령하면 원칙은 도달로 인정이 되겠죠. 내용을 알 수 있는 지배권 내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보낸 사람이 그걸 또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이때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낸 거를 바로 회수했다면 도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3번은 뭐 자주 출제가 됐던 거죠.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이 됐는데 반송이 없었대요. 그럼 이건 도달로 인정한다. 근데 등기나 내용 증명의 경우에 인정하는 거지 일반 우편의 경우에는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도달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고 했냐면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도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착, 연착이 되면 그 불이익을 감수할 사람은 누구라고 했냐면 표의자다. 표의자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뭐 이건 당연히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죠. 이게 뭐 사회 질서랑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험상으로 기억해 두실 점, 우리 민법이 예외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가지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시험 범위 2개. 격지자 간에 뭐 말이냐면 승낙. 그래서 우리가 격승발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럼 격지자 간의 청약은 발신주의예요, 도달주의예요? 청약은 도달주의. 그러니까 격지자 중에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뭐밖에 없다? 승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인 도달주의고 승낙만 발신주의. 자, 두 번째는 최고학답에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최고학답.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요 딱 2가지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 나왔었는데 공시송달은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방의 소재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공시송달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공시송달하면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소재를 모름에 있어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에 대한 효력인데 요건 이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된 걸 말하죠. 그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얘가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요 제한 능력자에게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 근데 반대로
제한 능력자가 나는 받았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는 주장할 수 있다고 했냐면 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는 그때부터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언제부터냐면 도달을 안 때부터요. 그러니까 도달 시에 효력이 소급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확인하실 점은 조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라면 그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받았을 때는 능력자였는데 받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받을 때는 능력자였는데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됐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할 수 없는 건 언제 제한 능력자예요? 받았을 때. 받고 난 후는 고려하지 않고요. 요게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고 매년은 아니지만 가끔 출제가 되고 출제가 돼도 뭐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본 거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4가지가 있었어요.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은 도달주예요. 그럼 상대방이 없으면 뭘 취하겠어요? 상대방이 없으면. 어차피 넷 중에 하나고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이 없으면 발송을 안 하겠지. 그럼 뭐겠어요? 표백주의. 의사표시를 완성하면 효과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예외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 2가지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2가지. 격지자 간에 승낙하고 최고 학답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 하나 있었죠? 무권대리. 2가지였어요. 무권대리 최고 학답 발신주의고 격지자 간의 승낙 발신주의를 취하고요. 자,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효력은 상실되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 중요한 거였고요. 그럼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그 부도달이나 불착이 되면 불이익은 누가 감수한다고 했냐면 표의자가 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도달에 대한 개념,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서 요지 가능, 바꿔서 얘기하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면 도달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꼭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꼭 제가 받지 않아도 저희 집에 있는 가족이, 동거 가족이 받았다면 제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니까 얘도 역시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도달로 인정된다. 수령 거절이 있었죠. 수령 거절 도달이다 아니다. 수령 거절도 제 지배권 내로 들어와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로 인정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거 가정부가 받았는데 보낸 사람이 바로 회수해 갔대요. 그럼 바로 회수해 갔다면 요건 도달이다 아니다. 이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였고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렇죠? 임의 규정. 입증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야. 부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요.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 자, 임의 규정이고요. 입증은 도달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도달 주장자가 도달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의사 표시는 어떤 방법을 쓴다고 했냐면 등기나 내용 증명이에요. 등기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로 인정해준다. 근데 이건 등기나 내용 증명에서 그런 것이지 보통 우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공시송달 받는데 공시송달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공시송달은 왜 하는 거예요? 이제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갑이 을의 소재를, 상대방의 소재를 잘 몰라요. 그럼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면 얘한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효력이 생길 수가 없고 효력이 생기지 않으면 후속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도달로 의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공시송달이었어요. 그럼 공시송달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대해서 갑에게 과실 없이,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만약에 갑이 을의 소재를 알았거나 또는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있었다면 공시송달에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수령 능력과 관련해서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 표시했다면 그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제한 능력자야 한다고요? 의사 표시를 받은 때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된 게 의사 표시를 받고 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떨어졌대. 그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받았을 때. 나중에 제한 능력자가 된 건 상관없고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나는 받았어 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는 주장할 수 있다고 했냐면 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장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라고 했냐면 안 때부터고요. 여기에 만약에 도달시로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 언제부터냐면 안 때부터 주장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가 끝났고 대리로 들어가는 거죠. 대리. 뭐 대리의 종류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있었어요. 임의대리는 뭘로 만들어지는 대리였냐면 수권을 했다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얘는 100% 임의대리였고요. 법정대리는 수권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아니라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률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한 게 효과가 생기는 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률 행위. 그게 바로 수권행위로 만들어지는 거고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이고요. 그럼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면 무슨 대리였냐면 능동, 받기만 하면 수동대리다라고 했어요. 하는 대리는 능동대리고 받는 대리는 수동대리다.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였고요.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이렇게 됐죠. 대리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권한. 이게 대리권은 법률상의 자격, 지위를 말한다.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 자격을 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 같은 게 아니니까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상속되겠어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자, 발생 원인은 뭐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보신 거고요. 그럼 대리권의 범위. 그럼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었는데 법정대리는 대리권의 범위를 뭘로 정하는 거야? 법으로 정하는 거죠.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로 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왔던 게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었대요. 그럼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었다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느냐? 거의 매년 나왔죠. 대금 수령 권한이 있다 없다? 있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으면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됐어요. 그럼 포괄적이란 말 나오면 뒤에 뭐 해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대금 지급기를 연기. 포괄 나오면 연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어요. 그럼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해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죠. 특히 앞에 건, 첫 번째, 세 번째 건 뭐 거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취소권이 없지. 취소하려면 별도 수권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임의대리는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그 계약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돈 좀 받아와라 라고 대여금 수령의 대리권을 줬다면 채무를 면제해 줄 권한은 없다라고 했었고요. 돈 좀 예금 계약 좀 해 라고 예금 계약의 대리권을 줬더니 예금 계약 체결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올 권한은 없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뭐 잘 출제 안 되고 꼭 기억하실 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니까 보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수권행위에서 범위를 정하면 좋은데 수권행위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118조를 규정한다 그랬어요. 118조. 보충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봤냐면 보존행위와 이용행위 그리고 이제 처분행위 봤는데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대리권의 범위도 안 정해졌는데 본인 집 팔아버리고 저당 잡히고 이런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는 두 가지를 규정하는데 보존행위라는 건 뭐였냐면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예요. 현상 유지. 그러면 보존행위는 얼만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현상 유지니까. 무제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죠? 이건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존행위다라고 봤던 건 수선계약. 우리 본인 집이 파손되어서 수선하는 계약은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고요. 또 뭐 있었냐면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만약에 지문에 임의 대리인이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본인으로부터 별도 수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OX. 틀려. 이건 얼마든지 무제한 할 수 있고 소멸시효 중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리고 하나 조심하실 점은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왜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끝에 매각 처분이잖아요.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분행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처분인데 앞에 내용이 중요하지. 앞에가 뭐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야. 그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해서 금전으로 보관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을 유지해주는 보존행위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용 계량행위는 무제한이 아니지. 이용 계량은 무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만큼만 할 수 있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성질이 변하게 되면 권한 내요, 권한 초과야. 초과. 그럼 그건 유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되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우리 뭐 봤었냐면 본인의 예금을 빼서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예금을 사채로 전환시켰다든지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 문제가 돼요. 본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리인인데 우리 본인 예금 빼가지고 전자닉스를 샀어요. 이따만큼 올랐어. 그럼 본인은 좋겠지. 그럼 유권대리예요? 그래도 무권대리야. 그래도 무권대리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넘어가면 그건 무권대리고 그럼 본인은 원하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추인해서 자기 법률행위로 할 수 있는 거지 유리하다고 유권대리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조심하실 점 이런 거 봤었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요 병이라는 사람은 요 갑의 대리인인데요. 이 대리인이 요 채무자랑 얘기를 잘해서 무이자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이자였던 거를 요 대리인이 한 달에 얼마씩 이자를 받기로 바꾼 거야. 나빠진 거야? 좋아진 거야? 계량. 좋아진 거야? 자, 그런데 이거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하는 거야? 이건 안 변하는 거야? 어차피 누구한테 빌려준 거야? 만약에 은행에 있던 돈을 빼서 개인에게 빌려주면 이건 성질이 변하는 거지. 뭐 금리는 높아질 수 있지만 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개인에게 빌려준 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행위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는 볼 것도 없죠. 법률로 정하는 거고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1번 얘는 뭐 거의 매년 나온다고 했고요.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다면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고 했고 2번에 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 나오면 뒤에 대금 지급기를 뭐 해줄 수 있다? 연기. 요거 따라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죠. 이게 이제 뭐 매매계약이든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든 상관없고 계약이에요. 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체결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어요. 해제권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뭐 4번, 5번은 대여금 수령의 면제 권한 준 건 아니고 예금 계약 대리권에 있어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또는 처분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의 대리와 관련해서 수권행위 해석인데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일단 보존행위 무제한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개량 행위. 그러니까 이용이나 개량은 무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좀 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뭐 표로 써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제한은 우리 민법이 두 가지를 규정하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랑 공동대리. 그래서 124조 보시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이게 뭐였어요? 자기계약. 두 번째,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두 번째는 쌍방대리 금지합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최근 판례 하나 기억하시라고 한 건 본인의 허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누가 증명해야 돼요?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허락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돼?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예외 주장자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원칙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어 금지돼요. 원칙은 금지되지. 그러면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유효가 인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 유효 주장자가 본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건 뭐 최신 판례니까 주의하시라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유의하실 점은 모든 채무가 아니었죠. 다툼이 없는 이미 완성된 채무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채무가 이행되어서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툼 없는 채무로 본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이미 완성된 거 하는 거.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두 번째는 등기 신청. 이 등기 신청은 이거였잖아요.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할 때 자기들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법무사 아저씨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법무사가 매도인 서류도 받고 매수인 서류도 받아서 혼자 가서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무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쌍방을 대리하는 거죠. 이건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걸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허용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갑에게, 본인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변제기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 5월 10일이었어요. 그러면 금전을 출납할 대리권이 있는데 받을 돈도 있고 변제기도 도래했어요. 그러면 을이 혼자 1억 원을 변제받아가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 해도 되는 거야. 받을 돈이 1억 있고요. 변제기도 5월 10일 도래했어요. 그럼 이 돈을 받아가면 본인에게 피해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지.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안 가져가면 갑이 지연이자를 물어야 돼요. 그럼 이건 완성된 채무니까 이행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변제기가 8월 10일이에요. 받을 돈이 있는데 변제기간 3달 남았대. 그러면 이거 받아가면 본인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죠. 기한이익이 침해당하니까. 그럼 이런 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변제기가 미도래한 채무이행이라고 써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변제기 도래한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외울 내용이 아니라 요 채무가 이행되었을 때
본인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받을 돈 1억 원 있고요. 변제기도 도래했어요. 근데 얘가 돈으로 받아간 게 아니라 나는 네 부동산으로 받아갈래. 그럼 이게 뭐야? 돈 대신에 물건으로 받아가는 거. 대물변제죠. 그럼 대물변제 계약을 얘 혼자 체결하면 본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돈 1억 대신에 갑내 부동산을 받아가겠대. 그럼 본인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1억 원 받아갈 게 있는데 돈으로 안 받아가고요. 나는 니네 집으로 받아갈게 하고 그 계약을 혼자 한다고. 그럼 본인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얘가 1억 받을 게 있는데 얘도 뭔가를 줄 게 있고 둘은 동시행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얘 혼자 받아가면 본인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얘는 항변권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채무이행을 자기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거나 뭐 등기 신청행위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자, 우리 판례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A와 B라는 두 사람을 대리해서 갑이 혼자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대리해서 부동산 입찰에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갑이요 A를 대리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B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B를 대리해서 낙찰을 받아주면 A는 탈락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이해관계는 충돌되겠죠. 그러면 두 사람을 대리해서 동일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면 요 입찰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건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등기 신청처럼 이미 완성된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계약은 왜 금지한다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을아 나 이거 부동산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자기계약이라면 이걸 누가 사는 거야? 을이 사는 거지. 그럼 매매계약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매도인은 누구라고 써 있겠어요? 갑의 대리인 을. 얘가 매매계약 대신해 주는 거고 매수인은 누가 사는 거야? 을. 그러면 결국 누가 혼자 하는 거야? 을이 지네 집에 누워가지고 매매계약서 혼자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 볼 수 있다? 갑. 그러니까 하지 마. 근데 갑이요 을한테 야 대리인 나 집 좀 팔아줘. 근데 필요하면 당신이 적정한 가격에 사도 돼 라고 허락을 했다면 상관없겠죠. 그럼 허락이 없는 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쌍방대리는 뭐겠어요?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마침 병은 을에게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이고요. 매수인은 누가 돼요? 병의 대리인. 결국 이것도 누가 하는 거야? 을이 혼자 하는 거면 둘 중에 한 사람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요게 이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고 두 번째는 공동대리 제한이 있었어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원칙은 공동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얘는 지문으로 자주 나왔는데 딱 요것만 냅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리고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자, 그러면 수권행위나 법률로 달리 정하면 그때는 뭐가 될 수도 있는 거냐면 공동대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각자 대리고 수권이나 법률 규정이 있으면 공동대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A, B, C가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나 이 건물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줬다면 원칙은 공동으로 해야 돼요? 각자 하면 되는 거야? 각자 하는 거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야 너희들 좀 신중하게 같이 좀 해 라고 수권행위로 묶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공동대리. 그럼 공동대리라는 건 무엇을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의사 표시까지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 공동설이 통설이죠. 왜? 표시는 누가 하든지 간에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거를 얼마에 팔까 회의를 했는데 10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럼 10억에 팔기로 결정했다는 건 뭘 공동으로 하는 거야? 의사결정. 그럼 이거를 10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는 다 같이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해도 똑같은 거야?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공동이라는 건 의사표시까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만? 결정까지. 그러면 요 A, B, C가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무슨 대리야? 한 거니까. 능동대리. 그러면 얘네들이 의사를 결정으로 공동해야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수동대리예요. 그럼 수동대리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수동대리면. 수동대리면 대리인이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받는 거야? 받는 거지. 그럼 누가 결정을 했을까? 상대방이 했겠지. 그러면 본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도요. 다 같이 받아야만 본인이 보호될까요? 받는 건 아무나 받아도 똑같은 거야. 상관없겠지. 얘가 받기만 하는 거니까 각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을이요. 야, 니네 본인 물건 내가 10억에 살게 라고 의사표시를 누가 한 거야 지금? 상대방이 한 거지. 그럼 얘네들이 다 같이 받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혼자 받아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공동대리 제한이 있어도 의사표시를 받기만 하는 수동대리는 각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뭐 시험에 요 부분은 좀 어렵게 나오면 출제될 수 있겠지만 시험은 아직까지는 여기서만 계속 내고 있어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은 뭐다? 각자 대리. 자, 교재 보시면 원칙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두 번째 채무이행은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이행이란 완성되어서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만을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건 기억하셔야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이행, 두 번째는 등기 신청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허락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고 여기 판례 하나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의 이상의 대리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입찰이 있었는데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두 사람의 대리인이 되어 한 입찰은 효력이 뭐라고 했어요? 무효다라고 했던 판례. 공동대리.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각자 대리예요. 근데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하면 그때는 공동대리가 된다.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수동대리는 공동대리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동대리는 받기만 하는 거니까 다 같이 받을 필요는 없죠. 이때는 공동대리인 각자가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자, 대리권의 소멸사유. 이건 뭐 암기사항이었죠. 공통소멸사유는 본인은 하나,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 대리는 세 개였죠. 대리는 사, 성, 파. 그럼 시험에 대표적으로 틀리게 내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한정후견으로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 성년후견 개시.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파산 써 있으면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도 아니다.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 본인은 사망, 대리는 사, 성, 파 이렇게 세 가지 있었고요. 근데 요거는 공통 소멸사유고 임의 대리에만 나오는 독특한 소멸사유 두 개가 있었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두 번째는 수권행위가 철회된. 이거는 법정 대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원인된 법률관계라는 건 수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계약 같은 원인계약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에 나올 수 없고 임의 대리에만 나오는 거 두 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랑 수권행위 철회. 수권은 본인이 한 거니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수권행위를 했대요. 근데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대리권을 주기 전에 갑과 을 사이에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이나 이런 일정한 계약을 했대. 그러면 갑이 을이랑 위임계약을 하고 대리권을 줬다면 요 위임계약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수권에 있어서 원인이지. 수권의 원인이 위임계약 또는 뭐 고용계약을 하고 직원에게 대리권을 주거나 그러면 만약에 위임 고용계약이 소멸되면 대리권만 남는 거예요? 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고 두 번째는 아예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건 법정 대리에서는 쓸 수 없는 임의 대리만의 독특한 소멸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행위예요. 현명주의.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일단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권한 내야 되죠. 권한을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무권대리 되는 거야. 권한 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현명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효과는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근데 이 항에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그러면 이 항은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제3자예요? 읽어볼게요.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라고 돼 있네. 그럼 의사표시한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제3자예요? 제3자. 대리인에게 한 거잖아요. 그럼 대리인은 한 게 아니라 받는 거네? 무슨 대리예요? 수동대리.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효과는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 거야? 본인. 그러면 수동대리에서 본인에게 효과가 직접 귀속되려면 현명해야 돼요? 안 해도 돼? 해야지. 근데 현명은 대리인이 할까? 상대방이 할까? 수동대리의 경우에. 상대방이 해야죠. 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럼 능동대리라는 건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이거 나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우리 본인을 위해서야 라고 누가 현명을 해야 돼요? 대리인이 해야지. 근데 이건 수동대리입니다. 그럼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현명을 당연히 대리인이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하는 거야. 상대방이 이건 너에 대한 게 아니라 너의 본인에 대한 거야 라고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을 해야죠. 만약에 현명을 안 하고 그냥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누구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을에 대한 의사표시지. 근데 을에게 의사표시를 해서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려면 얘가 현명을 해야 돼요. 너의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다라는 걸 밝혀야죠. 그러면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주의, 현명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 했냐면 본인을 위해서라는 거야. 이때 본인을 위해서라는 건 무슨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를,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라는 취지예요. 물론 모든 대리에 현명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거 뭐 있었냐면 뭐 있었어요?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 이거 안 중요해. 뭐 상행이나 일상가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상법이고요. 상법. 상행이라는 건 대량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일일이 현명을 요구하지 않고 일상가사들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가사 생활에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 이때 서로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부부끼리 가사 범위에서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는데 이때는 현명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요거 임의 대리였어요? 법정 대리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임의 대리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수권, 그렇죠? 그럼 부부끼리 서로 대리권 주고받고 이런 일 없잖아요. 그래도 인정된다는 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이런 경우에는 현명주의가 따로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현명에는 방식의 제한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
이자가 대리인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판례, 을이요.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었어요. 그럼 자기 이름만 적으면 원칙은 누구의 법률행위예요? 자기 법률행위지. 그런데 얘가 자기 이름을 적었지만 본인이 작성해준 위임장을 제시한 사건이죠. 그럼 계약서에는 자기 이름만 적었지만 본인이 써준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했다면 자기 법률행위예요? 대리로 인정해요? 대리로 인정합니다. 대리로 인정하고,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을이 아예 자기가 갑인 것처럼 본인의 이름을 쓴 경우도 있었어요. 이 경우에도 서명 대리로서 인정해 준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근데 을이 본인의 이름을 써서 대리가 인정되려면 을에겐 당연히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 없는 애가 사칭해서 남의 이름을 모용했다고 해서 그게 대리로 인정될 수는 없는 거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썼다면 대리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고요. 위임장 제시 이런 거 없고 아예 그냥 지 이름으로 했대요. 현명을 아예 안 했대. 그러면 이건 누구의 법률행위냐면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추정한다예요, 본다예요? 본다. 이건 간주 규정이에요. 추정 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랬어요? 간주, 본다. 이건 의제 규정이에요. 우리 시험에 한번 치사하게 현명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 행위로 추정한다라고 한번 틀리긴 했어요. 추정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간주 규정, 의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현명을 안 하고 내가 계약을 한 건 나의 착오니까 취소할게, 이런 거 인정해 줄 수 없다. 책임져야 돼요. 현명 안 했으면. 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판례가 출제가 됐죠. 위임장 제시 사건.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요거는 대리해서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요. 타인물 매매라고 할 수 없다. 타인물 매매라는 건 자기 이름으로 남의 걸 팔아먹는 걸 타인물 매매라 하고, 이건 타인물 매매가 아니라 대리로 인정합니다. 2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이 있다면 자신이 마치 본인인 양 행세하더라도 권한 범위 안에서 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미친다. 대리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아예 누구 이름을 썼다는 거야. 아예 본인의 이름을 쓴 거야.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갑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이름 썼다면 그때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데, 그러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 없는 애가 남의 이름 써서 사술로서 모용했다면 그때는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그 아내의 남자친구 사건인데, 그 아내가 남편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 행사를 할 수 있기는 좀 어렵잖아요. 성별이 다르니까. 그래서 누구를 시킨 거야? 자기 남친을 시킨 거야. 야, 네가 내 남편이라고 하고 처분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의 남자친구가 남편 행사를 하고 남편 부동산을 처분한 사건이에요. 자, 이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될까 안 될까? 이건 대리로 인정 안 해요. 왜? 이건 대리권도 없는 애가 사술로서 남의 이름을 모용한 것이지 이건 대리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썼다면 그건 대리권이 있으니 서명 대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고. 그럼 현명을 안 하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간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현명 안 한 건 나의 착오야 이러면서 취소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서요,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언제나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죠. 현명하지 않아도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저자가 대리행위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현명을 안 했어도 저 사람이 대리인인데 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라는 게 115조의 규정이죠. 이 규정,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건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늘 봤던 것.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본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전부 다 대리인.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알았다, 몰랐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리인 표준. 그래서 본인 기준은 딱 하나 있었어요. 궁박. 궁박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는지를 보시면 안 되고 누구만 보시면 되냐면 대리인. 근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했대요. 그럼 본인이 자기가 지시해 놓고 우리 대리는 몰랐어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봤었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갑이라는 본인은 착오가 있었어요. 대리는 착오가 없었대.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본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대리인이 비진이 표시를 했대요. 밑에 비진이라는 건 본인의 비진이에요? 자기의 비진이에요? 비진이를 말할 때 진이 아닌 게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전부 다 대리인. 병이 비진이 표시를 했어요? 그럼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뭐죠? 원칙이 효력은 유효의 무효. 원칙은 유효. 언제 무효가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얘가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본인은 선의 무과실이고 상대방은 비진임을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 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예요? 그럼 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보셔야 돼. 대리인이지. 그럼 대리인이 알았네. 그럼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무효 주장은 을에게 하겠어요? 갑에게 하는 거야. 모든 효과는 갑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보시면 안 되고 대리인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시험에 이런 거 냈었잖아요.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고 을과 매매 계약을 했대. 병이 갑에게 사기치고 을과 대리인과 계약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림이 좀 더러워졌죠? 예. 별 얘기 아니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병이라는 애가 본인에게 사기를 치고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누가 사기당한 게 아니니까. 대리인이 사기당해야 얘가 취소하는 거지, 본인에게 사기치고 얘랑 계약했다는 건 이건 꼬드기는 거죠.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는 말이 없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인데 본인이 뻔히 알면서 얘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시. 너 묻지 말고 가서 사라고 매매 계약을 했대. 그럼 본인이 자기가 뻔히 알고 시켜놓고 우리 대리는 몰랐어요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만 없으면 누구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리인.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103조 할 때 본 거.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가담했다. 이중매매였죠. 이중매매에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라고 써 있으면 설령 본인이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고 써 있으면 볼 것도 없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으면 설령 본인이 착오했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시켜놓고 지시해놓고 나중에 대리인의 부지, 우리 대리는 몰랐어요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행위를 하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아니고 그럼 당연히 의사 능력은 있어야죠. 근데 책임은 대리인이 져요, 본인이 질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뭐는 필요 없다. 행위 능력은 필요 없어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제정신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한 능력자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본인이나 대리인은 그거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유효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도 완전한 대리행위다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본인도 할 수 없고 제한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자, 대리권 남용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대리권 남용이라는 건 일단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유권 대리. 자, 마지막에 우리 항상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한 내요, 권한 초과예요? 권한 내. 권한 초과면 무권 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있고 권한 내에서 있지만 문제는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위를 하는 것을 남용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원칙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안 져도 돼요? 원칙은? 져야지, 유권 대리니까. 근데 언제나 책임지라고 하면 본인에게 가혹하니까 뭘 유추 적용한다 그랬어요? 비진이. 대리권 남용하면 비진이가 떠올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진이가 유추 적용되어서 여기 보시면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자, 대리권 남용. 근데 시험에서 대리권 남용이라는 용어를 딱 써주면 오히려 편한데 이렇게 안 써주고 그냥 길게 늘려요. 뭐라고 쓰냐면 대리인이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써 있으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남용이에요, 남용. 그러면 원래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뭘 유추 적용한다? 비진이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이론 강의할 때 판례 대표적으로 뭐 봤었냐면 옛날 명성그룹 사건 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있는데 이 본인이 은행이었어요. 상업은행 해화동지점이었었고 김 회장이 명성그룹 김 회장이 여기 이제 그 직원 지점장 대리한테 돈 좀 끌어 모아줘. 내가 나중에 크게 한 방 쏴줄게 라고 해서 이제 이 직원이 돈을 모으죠. 고객들에게 돈을 끌어 모읍니다. 그러면 이 은행 직원은 고객들로부터 입금 받을 권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권한 밖에 아니라 권한 내 행위란 거야. 근데 이제 그 돈을 끌어서 은행으로 넣은 게 아니라 김 회장에게 빼돌린 거예요. 1,000억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80년 초반인데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지. 그러면 이 고객들이 요 은행 상대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원칙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죠. 자기 은행 직원이 한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재판 도중에 어떤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입금을 할 때 자기한테 와서 입금하면 시중금리의 3배를 보장해 줬다라고 했고, 그리고 걸리면 안 되니까 입금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가 있었냐면 암호가 있었어요. 암호를 대고 입금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걸리면 안 되니까 통장도 일일이 다 손으로 써줬죠. 수기식 통장이에요. 얼마 입금했습니다라는 걸 을이 손으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그럼 사채업자들이 시중금리의 3배를 보장받고 암호를 대고 통장을 수기식으로 작성해 왔다면 얘네들은 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정상적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지. 그럼 비진이가 유추적용되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대리권 남용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비진이. 자, 효과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야? 전부 다 본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했대요. 그러면 해제하면 이미 주고받은 거 원상회복 해야 되잖아요. 그 원상회복은 을과 병,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과 병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 갑과 병이겠죠? 원상회복은 갑과 병. 여기 이제 누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을. 그러면 병이 해제한 거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한다, 을에게 한다. 당연히 손해배상도 갑. 손해배상 청구는 대리인인 본인에게. 그러니까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간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대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리는 삼면관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이제 뭘 물었냐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대리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대리권은 의의를 보면 그러니까 의의 뭐 발생원인, 범인, 제한, 소멸 이렇게 보는데 의의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권한, 자격을 준 거지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고 대리권의 발생원인은 둘 중에 하나. 임의 대리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야? 수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러면 당연히 대리권의 범위도 뭘로 정하는 거야? 임의 대리는 수권, 법정 대리는 법률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수권행의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있다면 대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포괄적 대리권이 나오면 연기해 줄 권한이 있고요.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수권행위로 분명하게 정하면 좋은데 정하지 않았대. 그럼 수권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충 규정 118조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었죠. 보존행위 얼만큼 합니까? 무전. 이 보존행위는 대표적으로 수선계약이나 또 뭐 있었어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이런 것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거고요. 이용계량은 무제한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대리권의 제한은 2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대리권을 제한하는 거 2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리고 공동대리.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늘 책을 이렇게 쭉 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책을 읽으면 좀만 지나잖아요. 그럼 그냥 눈만 읽어요. 눈만. 그렇죠?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그러니까 책은 다 읽은 것 같은데 읽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거야. 아니라고 하지 말아주시고 어느 정도가 되셨으니까 이제 책을 읽는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목차를 보시고 목차에 대리권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권 제한이 뭐가 있었지 하고 떠올려 보셔야 돼.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그냥 쭉 읽기만 하면 계속 평면적인 공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차에 대리권 제한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랑 뭐가 있었지? 뭐 처음에는 안 떠오를 수 있지. 근데 한번 또 보시고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되는데 그럼 예외적으로 언제 허용됐더라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에 오래 남아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 근데 모든 채무가 아니라 다툼이 없는 채무.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나 또는 등기 신청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대리권의 소멸 사유. 공통적인 소멸 사유는 뭐가 있었죠? 본인은 사망, 대리인은 사성파. 딴 거 들어가면 틀리고요. 자, 임의 대리에만 나오는 독특한 소멸 사유가 2개 있었어요. 임의는 수권이니까 제일 기본 수권행위 철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권행위를 하게 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 소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인이 요 대리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해요. 이게 대리행위죠. 그럼 대리행위라고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현명. 현명이란 말이 안 써 있으면 대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끝에 대리라고 써 있으면 뭐는 한 거예요? 현명. 그러면 무권 대리,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대리라는 말을 썼다는 건 현명을 했으니까 대리라고 쓴 거지. 무권 대리도 현명은 한 거예요. 다만 뭐가 없다는 거야? 대리권이 없는 거지. 표현 대리가 나옵니다. 표현 대리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대리라는 말을 썼다는 건 현명을 했어야 되고, 그러면 대리행위의 하자 있었고 남용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해요? 전부 다 대리인 표준. 본인 써 있으면 틀리는 거고, 본인 기준 딱 하나. 궁박 빼고 다 대리인. 자, 대리권 남용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비진이죠. 대리권이 남용되었다. 유권 대리니까 원래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비진이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대. 무효한다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최소한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하면 모든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모든 효과는 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상회복을 한다. 시험에 이제 몇 번 출제되었던 판례, 원상회복을 한다면 누구랑 누가 한다고요? 갑과 병사에. 누구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을. 그렇죠? 그럼 얘가 만약에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누구한테 한다고요? 갑에게 하는 거고, 을에게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복대리 들어갈게요.